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에 등장하는 10편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댓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대포소님, 요즘 박평님 목소리와 멋진 평론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YG님과 JYP님의 얘기 중간중간이나 끝에 살짝 끼워 넣는 또는 같은 추임새가 맛깔스러워요. 네, 음은 약간 동의한다는 것이고 음은 의야? 저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가끔 진지한 어조의 유머도 감칠맛이 납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과 집중 그리고 동의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박평님 아름다우십니다. 더운 여름에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행복편 듣고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짜증 좀 덜 냅니까? 속으로 사귀고 있죠. 아, 그러지 마요. 네. 짜증을 차라리 내세요. 왜? 아니, 속으로 사귀면 그게 병나? 병되잖아요. 뭐 세상에 제 병까지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짜증을 밖으로 너무 표출하면은 왕따가 됩니다. 맞아요. 아니, 왕따가 되는 게 더 낫나? 병자가 되는 게 더 낫나? 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다니. 병자보다는 왕따가 나은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음. 네. 그 짜증을 사람들한테 표출함으로써 풀지 말고 안으로 사귀어서 병 만들지도 말고 그럼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른 뭔가를 가져야죠. 그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겸 편집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슬픈 그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 7년 전쯤에 되게 그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의 암이 한 7년 정도에 발병을 했을 것이다라고 좀 근거는 없지만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즈음에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몸도 되게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 거죠. 지금 박평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어느 톤으로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을 읽어주시죠. 책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첫 댓글을 남기고 두 번째 댓글을 이렇게 늦게 남기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고 너무나 바쁜 나머지 책을 읽을 틈이 없지만 출퇴근 운전 중에 방송은 꼬박꼬박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익숙해진 가운데 JYP YG님 그리고 가끔씩 듣는 박평님과 혼비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목소리에 위안을 얻습니다. 시간이 없어 책을 못 읽는다는 것이 핑계일지는 모르나 하나의 책을 끝까지 완독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8월 초에 3일간의 휴가를 받고 여행 중에 드디어 처음으로 한 권의 책을 완독하였습니다. 박평님이 추천해주신 오한기 작가의 인간만세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흐릿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소설을 참 어려워하지만 이 소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현실의 끈을 계속 놓아주어 끝까지 어렵지 않게 책장을 넘길 수 있었어요. 물론 뒤에 해설을 읽고 나서야 이런 의미를 글 속에 담았구나라는 감탄을 하긴 했지만요. 짧은 휴가 중 책 한 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책걸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인간만세 재밌게 읽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재밌어요. 인간만세, 네. 제가 저도 이렇게 늘 얘기해도 이렇게 돌아오는 반응이 없는 책인데 네. 하여튼 독특했습니다. 네. 읽었어요? 네네. 재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상해요. 네. 아주 희한한 분위기. 이상하고 희한한 재미가 네, 있어요. 네. 독특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읽을 책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못 근데 제 읽었어요. 생각에 YG는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그 소설이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유머가 뭐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 블랙 코미디고 근데 자조와 조롱이라는 스스로를 막 조롱하고 자조하고 내가 있는 이 바닥, 이 문학계를 아주 막
이 문학계가 거의 막 바닥 끝까지 비난당하는 그런 현상들을 감내하고 막 숨어 모여. 지금 아까 아프단 얘기했다고 저한테 복수하는 겁니까? 그래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은데. 바닥, 네. 조롱, 뭐 어디까지 나가나 봅시다. 자, 저희가 정유정 작가의 신작 완전한 행복편을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 때 댓글이 되게 많이 네, 달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 초 베스트셀러를 놓고서 코멘트를 하니까 기존의 애청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댓글 많이 안 남기시는 분들도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은로님, 정유정 작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인지 저에겐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알았고 좀 너무 빨리 소설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윤아가 지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본인 소유로 생각하고 완벽한 나의 인형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라이기 뚜껑을 발로 밀어버리는 장면으로 이 아이는 인형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되강오리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되강오리가 궁금했었거든요. 아, 찾아보셨고. 그러고 보니까 나도 대강오리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미녀맘 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정유정 작가 편 잘 들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기와 에세이 포함 작가의 책들을 좋아해서 전작을 다 읽었습니다. YG님 말씀처럼 지니지니에서 엥 하긴 했지만 그 또한 작가님의 도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행복 방송에서 박평님과 두 분 얘기를 듣고서 저 개인적으로 또 한 걸음 나간 것 같습니다. 작가와 글에 대해서 꼼꼼히 해주신 여러 말씀, 호든 불이든 에서 또 배우게 되네요. YG 말씀처럼 종의기원 후속작이 나왔으면 하고 오래 기다렸는데 완전한 행복이 나왔네요. 앞으로 3부작으로 쓰실 계획이라 하니 종의기원 후속작 기대는 오랫동안 접어둬야 할 듯합니다. 저는 오히려 고유정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서 책 읽는 내내 몰입이 힘들었습니다. 미녀맘님은 정유정 작가 팬인가 봐요. 그쵸. 에세이를 포함해서 이제 정유정 작가의 네. 작품들 거의 전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종의기원 후속작을 오히려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워요. KJH님, 실화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유유, 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이라면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유정 작가는 패스하는 걸로. 네, 요런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두루두루 두루미님도 긴 댓글 남기셨는데요. 정유정 작가님은 새 책이 나온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죠. 그런 일이 많을수록 출판 문학 독서 시장에 긍정적이므로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도 어느 순간 정유정님의 책을 읽지 않게 되었어요. 종의기원도 이미 선물 받았기에 읽었나 봐요. 7년의 밤 28 정도까지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정유정 작가님 스타일과 저는 잘 안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시는 방송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애써 포장하지 않고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포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요. 책걸상의 지향점이 독서 팟캐스트에서 예능 카테고리로 가시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원래 예능 프로 아니었습니까? 네, 독서 예능 책을 프로그램. 빙자한 예능 프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책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그 티키타카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타 작가가 나와야 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어떤 계통에서 스타가 나오면 동종업계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메탈을 하는 정홍일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전을 할 때 응원했고, 김영하 작가가 알쓸 신작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가 되어 관심과 주목을 받고, 그래서 도서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행복이 이왕 베스트셀러이니 다른 책들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끈보다는 수긍함에 듣는 오늘의 에피소드. 저도 실은 고유정 사건 모르고요. 정유정 작가님 책이 그다지 안 궁금해서 그냥 오늘은 이 방송 듣는 걸로 이 책에 대한 관심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늘푸르름님, 저는 지니지니를 재밌게 읽었던 1인입니다. 정유정 작가가 워낙 유명하니 뭘 좀 읽어볼까 했지만 대개 악의 소설이라 회자되니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읽고 나서 따뜻해지는 책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김기창 소설집에 나오는 단편, 뭐 다는 못 다루겠지만 몇 개 이제 설정을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돔시티입니다. 네, 돔시티 세계관. 첫 번째 세 편의 소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돔시티라는 게 뭡니까? 돔시티라는 게 그런 거죠. 그
뭐 지구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사실 근데 더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제이어에피 그거 아세요? 뭐요? 글로벌 워밍이라는 표현 그 가디언 같은 매체에서는 이제 안 써요? 안 쓰기로 안 씁니다. 했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해요? 글로벌 히팅이라고 한답니다. 기후 변화라고도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고. 네, 클라이메이트 하고. 체인지 네. 대신에 뭐 클라이메이트 크라이시스 아니면 클라이메이트 브레이크 다운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하면은 따뜻해진다라는 느낌 주잖아요. 아, 너무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좋구나. 너무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하면은 그것도 그냥 좋은 변화일 변화가 수도 있으니까. 좋은 변화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벌 히팅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럼 지구가 뜨거워져서라고 표현하시죠. 네, 지구가 뜨거워져서 한낮에는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예,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돔 위에다가는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서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렇게 공급받은 에너지로 돔 안에서는 완벽하게 온도나 습도가 다 제어가 되고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가을 정도의 이 온도와 습도가 돔 안에서는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돔 바깥은 지옥인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만 돔 안에서 살 수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돔 안에 있다가 뭔가 수가 틀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된 사람들은 가차없이 돔 밖으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추방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따라서 추방 굳이 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돔 내부의 그런 인위적인 환경에 환멸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감을 품고서 나는 돔 같은 데 의지하지 않고 살겠어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세계관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돔시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 편의 단편에 이제 싣고 앞에다가 배치를 해 놓으셨죠. 그 뭐 세 편 얘기가 아마 섞여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돈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억울한 거죠. 왜 니네만 거기 따뜻하고 좋은 데서 살고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약간 그 레지스탕스처럼 저항을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도 또 생기고. 일단은 그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땅굴을 파죠. 땅굴을 파죠. 벽을 세우면 이제 벽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벽이라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넘어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땅을 파서 땅굴을 파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두 분은 이 돔시티에 관련된 서술을 쭉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크기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돔시티 내부에 남기고 밖으로 내쫓았느냐 이런 얘기도 물론 안 나옵니다만 그 돔시티 장편이 생기면 그게 이제 한 편의 나오겠죠. 단편이 되겠죠. 그렇죠. 그 돔시티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거 과정. 보면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의 어느 동네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요, 두 분은? 저는 그 수도권의 한 위성도시 정도의 사이즈? 저도 도시 하나 정도. 왜냐하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국가 개가 단위로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그 돈마다의 규칙이 다 다르고 이런 거라서 옮겨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여서 또 예를 들면 두 분은 서울시 전체를 덮는 한 개의 돔 이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 뭐 인천. 근데 뭐 이 이제 정도. 서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좀 더 작은 작은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돔 일산? 하나 일산 정도 고양시 정도 그리고 그 뭐 또 다른 뭐 좀 간격을 두고서 어떤 곳에 또 다른 돔이 있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 외국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등장인물의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되게 우리가 이런 식의 SF나 이런 거는 해외 거를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그냥 이게 설정 자체가 이거는 왠지 외국 소설이네 이런 느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사람들 하는 행태는 우리나라고 한국 약간 사람들 그런 느낌도 같아가지고 이름은 외국 사람이지만 이름은 소피지만 사람들 하는 행태는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뭐 항상 영희처럼 이름은 소피지만 실제 행동은 뭐 영희나 순이처럼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같이 느껴졌어요. 지금 한국인 비하 발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경이라든지 이런 감각은 거의 작동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이름이 물론 낯설고 한국의 이름이 아니긴 하지만 이게 그 기후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
그 경계를 좀 달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문제만이 아니기도 굉장히 넓은 차원의 그 관점이 좀 필요하고, 근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긴 했지만 전 세계를 단위로 하자면 더 공간의 범위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좀 관념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거칠게는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종과 민족, 종교, 재산, 교육 수준, 정과 유무 등 이런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다 결격 사유가, 여기서 결격 사유라는 건 돔시티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건데, 뭐 이 정도의 수준인 건데, 근데 그 정도의 지금 계급에 의해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체감하는 건 지금도 너무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 편 제목이 하이피버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빼기의 정치학, 빼기의 경제학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빼기의 정치학, 빼기의 경제학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게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던가 뭐 아니면 좀 열등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가상의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운유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네.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면 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들이 많이 있는 소설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만 놓고 봐도 돔이 씌워져 있고, 그리고 뭐 돔이 생기면 다 벌어지는 일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앞 갈등의 양상이 돔 안, 그리고 돔 바깥, 그리고 돔의 경계,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돔이 만들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안팎을 연결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횡적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사실 이 횡적인 구성 안에 있는 건 굉장히 종적인 차원의 불평등이 문제고, 기후위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원인과 결과의 불일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장 가혹한 결과의 피해자가 돼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를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되게 건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핵심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세 작품 돔시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혹은 그 인물들의 이 개인적인 배경 설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셋 다 동의했듯이 이 돔시티 세계관은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장편 정도의 그런 책으로 다시 재탄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돔 하니까 제가 두 분한테 권했는데 두 분 안 읽은 책 중에 스티븐 킹의 언더 더 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그냥 특정 시점에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던 특정 시점에 이 메인주의 한 작은 마을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돔으로 딱 덮이면서 그 돔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던가 아비규환 같은 것들을 그린 3권짜리 대작 소설인데 그거 엄청 재밌거든요. 안 읽었죠? 네. 안 읽었는데 계속 고개를 왜 끄덕이고 있어? 빨리 나한테 물어보지 않게. 뭐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너무 재밌어요. 3권이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돔시티라는 설정을 보면서 또 그 언더 더 돔이라고는 재밌게 읽은 책도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언더 더 돔이 아니라 읽으면서 계속 떠올랐던 영화가 있어요.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만 트루먼 쇼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렇죠. 설정은. 그래서 제가 느낀 사이즈는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사이즈. 그게 뭐 결국 아까 YG가 얘기한 뭐 고양시 정도 사이즈일지 더 작을지 모르겠지만 전 조금 더 작게 느껴졌고 그렇습니다. 그 세 편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요 세 편을 딱 읽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살짝 충격? 음. 그래서 이거 죽이는데 이런 음. 생각을 했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로 연결될 줄 알고 기대를 하며 읽었으나 음. 네 번째 소설을 갔더니 이제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완전 네, 딴 얘기. 안 나와요. 음. 예. 그래서 가장 이질적인 소설이 사실 굴과탑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굴과 탑도 이질적이고 저 뒤에 가면은 접는 나날이라고 저는 10개 중에 가장 이질적이고 심지어 요거는 빼야 하는 거 아닌가 10편 중에서 이런 생각까지 살짝 그쵸, 했던 접는 나날도 좀 그런 이질적인 이질적이죠. 작품도 있었죠. 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굴과 그러니까 탑이랑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접는 거죠. 나날. 그 무슨 소설이냐 이게 줄거리를 보면 이런 얘기인데 내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굴과 탑은 뭐 훨씬 더 이해하기는 쉽고요. 그리고 접는 나날은 진짜 JYP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렇죠. 소리라고. 말장난이었죠. 말장난. 생각할 수 접다라는 있죠. 동사가 한 100번도 넘게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오죠. 나오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10편의 소설들이 그러니까 각각이 좀 뭐랄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술 작품으로 설명을 빗대서 하자면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회화 작품이고 어떤 건 콜라주이고 뭐 어떤 거 그러니까 다 다른데 지금 얘기했던 굴과탑이나 이제 접는 나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레고리 소설의 경향이 강하고 그 접다라는 것이 계속 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마지막에 배치를 했던 이유는 사실 이 기후위기 문제에서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접는다는 행위에서 촉발되는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접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환기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인 것 같고 굴과탑도 저는 그런 지점에서 약간 돔시티처럼 막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이렇게 막 상상하게 한다기보다는 쌓고 파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동사잖아요. 근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맹목적으로 쌓고 팠던 것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좀 자극점을 주고자 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굴과탑에서 파니까 그 돔시티에서도 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돔시티에서 약간 굴과탑의 주인공들이 살짝 언급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파는 전통은 기후위기가 막 이렇게 일으키는 초입에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굴과 탑은 약간 이제 개발도상국에 아직까지 돈이 없어가지고 돔을 못 지은 네. 일반 동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또 공간적으로 생각이 됐구나. 굴 파고 탑 쌓는 특기생들이 이제 몇 명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 돔시티에서 사람이 와. 아주 이제 굴 파는 전문가로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약간 스타일 다르다. 여기는 공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적이고 있다. 나는 이제 약간 서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돔시티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 그 레지스탕스 그룹에서 와가지고 저 어디 멀리 가면은 저기 굴 진짜 잘 파는 선수가 있대더라. 초능력자가 그분을 초빙해 와라 이러고 와가지고는 저쪽 저희 동네에 가서 굴 한번 파시죠. 뭐 이러고 오가니까네요. 네. 그리고 또 읽으면서 생각한 건 네. 아니에요. 그냥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가 그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1순위의 세계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15년 전 환경단체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우석과 희연이 15년 후에 이제 위기의 부부 생활 그리고 맞아요. 또 위기의 환경운동 그리고 뭐 자신이 그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저는 그것도 묘하게 시간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나는 막 꽤 맞추면서 읽었다고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여러 시간대의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이렇게 쭉 서사적으로 연결을 하면 결국에 끝에 돔시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지구의 커튼을 쳐줄 게는 이게 공무원 민원 나오는 지난 거죠. 시간에 제일 코믹한 작품이죠. 땡땡땡땡님께서 그 너무나 더워가지고 폭염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막 폭주하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여성 구급 공무원이 이제 민원인을
온 남성한테 홀딱 반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집으로도 가게 되고, 근데 그 이제 약간의 러브 스토리. 근데 러브 스토리도 뭐랄까 이제 약간의 러브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 배반과 거기까지만. 반전이 네. 있죠. 저는 그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는 읽으면서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기 해피엔딩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해피엔딩 없어요. 네. 해피엔딩 없죠. 네. 해피엔딩 없어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어디 발리섬쯤을 연상시키는 그 소년만 알고 있다라는 작품도 요거 약간 좀 무서웠습니다. 네, 약간 네. 서늘했어요. 서늘한. 저는 근데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록 작품들 중에서는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들 그걸 떠올리잖아요. 민원실. 그러니까 이게 폭염이니까 폭주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사한 닭을 싣고 온 사람들이 이거를 앞마당에 쏟아내면서 막 민원 공무원들에게 이야기, 공무원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에 가장 구체적인 이미지로 답을 해주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좋아했어요. 이 약속의 땅은 그 북극곰을 주인공으로 해서 네, 북극곰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그 기후 위기의 실상을 좀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좀 색다르게 그려본 작품이고요.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전 뭐 그건 그냥 그랬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동물 싫어하니까. 네, 뭐 이상한 말들 막 나오고 해가지고요. 네. 아니 지금 이상한 말들. 그건 좀 그냥 그저 그랬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 테마를 이야기할 때 북극곰 얘기 좀 그만해라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그 내러티브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색다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나 또 그 기후 위기를 이제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화두처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혹은 뭔가 계기를 마련하려면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약속의 땅 같은 경우는 그냥 김기창 작가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를 바라보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약속의 땅은 디데이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날이 계속 줄어들고 마지막 문장은 좀 의미심장하죠. 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지점으로 좀 읽어볼 수도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공무원 나오는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라는 작품 10개 중에서 굉장히 재미도 있고 뭐 눈에 띄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제일 잘 읽히는 이유는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제일 SF적인 요소가 적은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그래서 그 하고.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는 그 단막극 한 맞아요. 편짜리 단막극 정도로 이렇게 극화시켜가지고 TVN 말고 KBS 같은 데서 하기에 어울리는 단막극이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덥고 그쵸? 쭉 보니까 돔시티 세계관이 나오는 맨 앞에 있는 3편, 그리고 그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 그 정도 4편은 정말 매우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나머지 6편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조금씩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얘기가 너무 소품 같아. 특히 맨 마지막에 그 신혼여행 몰디브 가든 이야기, 천국의 초저녁, 그냥 뭐 아주 가벼운 소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싶은,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로서는 뭐 재미있는 그런 건 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좀 이해 안 가는 작품들도 좀 있고. 그리고 김기창 작가가 이게 묘한 능력이 있어요.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재주죠. 원래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불편하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상황을 다시 보게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면은 그게 가장 훌륭한 문학의 기능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JYP가 이야기한 어떤 점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조차도 그 아쉬운 지점 때문에 약간 불편해지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걸 작가가 진짜 의도하고 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면 그것도 되게 훌륭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김기창 작가 모나코도 그렇고 방콕에서 좀 더 이제 집중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직하게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혹은 인간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쓰지 않고 이제 큰 이제 골격의 이야기 위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때로는 뭐 거칠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게 갖고 있는 질문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전달이 잘 된다는 측면에서 좀 새로운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고, 또 10편의 작품을 한 테마로 묶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아주 많이 기울어진 이제 비탈 위에서 시작하는 일일지도 모를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걸로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을 쓰려고 노력했다는 게 많이 보이고, 되게 의미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대적으로 10편이 편차가 좀 있다는 말씀 아까 드리긴 했는데, 그런 편차 혹은 약간의 아쉬움,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 남을 만큼 시도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거 얼마죠? 별로 비싸지 않은데 14,000원짜리 책인데 앞에 3편만 읽고 뒤에 거를 안 읽어도 충분히 책값은 네. 뽑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7편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재미, 뭐 불편,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주의를 환기하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독자에게 하는 작품들이라서 저는 이번 여름에 안전히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그리고 작가가 했던 기후변화, 뭔가 환경,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약간의 목적을 가지고 쓴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소설적인 재미 혹은 완성도, 구성 이런 거를 포기하면 그건 사실 훌륭한 작품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네. 근데 요거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와 무관하게 그냥 문학 작품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 읽으면서 막 자꾸 막 내가 이제 일회용 용품 안 써야 되고 막 에어컨 꺼야 되고 이런 느낌 받고 되게 막 설교 막 교훈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전혀 그런 작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집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후 위기 혹은 환경이라는 그 단어로 여러 사람들을 다시 배열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왔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초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1순위의 세계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빼기의 정치, 빼기의 경제학과 같은 방식으로 풀려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전복적인 상상력을 하면서 아나키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환경 혹은 기후위기라는 말이 던지는 아주 큰 단어가 우리의 삶에, 직업에, 생활에 어떤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올지, 정말 그 사랑의 국면들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를 좀 상상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김기창 작가님 부디 돔시티 세계관으로 훌륭한 장편 새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목도 돔시티 좋습니다. 잘 돼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